민족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대개 민족이라고 하면 저렇게 6가지 측면에서 민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6가지 측면을 보면 우선 고유한 역사를 공유하느냐, 그렇다면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 그 고유한 종교, 의식, 사고방식이 있느냐,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사유체계가 있느냐, 그러면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종교 말할 것 없죠. 그 다음에 언어, 문자, 문화, 이렇게 우리가 민족을 정의하는 6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늘 저는 주로 언어와 그 다음에 문화에 관한 것을 문자를 소재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문자를 소재로 설명드리기가 쉽냐면, 문자라는 건 일단 보여지는 게 있죠. 형상이 있죠. 저기서 말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뭔가 까다롭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형상을 이용하면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라고 하는 형상을 이용해서 우리 언어와 문화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과 문자와 문화, 이 3가지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우리가 서로 견해를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보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말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말로 전달이 되는데, 우리 생각이 말로 먼저 표현이 되는데, 말은 소리의 성격이 강합니다. 소리 중에서 뜻이 담긴 것을 우리가 말이라고 하고, 뜻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담겨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어쨌든 소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걸 듣거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은 항상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바로 그 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릇입니다. 그릇의 특징은 반드시 형상이 있어요. 모습. 그래서 모습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 그래서 문자를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문자 속에 뭔가가 담겨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자 자체는 그릇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문자라는 말은 문과 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일 기호들, 그것만을 우리가 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는 뭐냐면 문과 문을 상하 좌우로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그 다음 차원의 글자를 우리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공부는 사실은 문을 아는 데 있어요. 그리고 문을 알아야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화라는 말은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화는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화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문자라고 할 때 문자로 된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무 막연하죠? 잘 모르겠죠? 우리가 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을 2 종류로 씁니다. 한글로, 또 하나는 한자로. 한글이 우리 문자예요. 그래서 문이라고 듣는 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글자니까.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오는 공간도 문이 있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저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무슨 뜻이죠? 문자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속에 문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담겨 있어서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한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글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 글자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이만큼 부족해요. 한글의 이해가 그만큼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걸 우리가 한자로 돌아오면 그 속에서 뭔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한자로는 제가 문을 1, 2, 3, 4, 5, 6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이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이 문이 무슨 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모양들을 보고도 알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보는 부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저 문자 중에 이런 글자 하나 있습니다. 모기 문자. 문은 우리가 저런 문을 말해요. 출입문, 통로, 비상구 이런 걸 말하는데 모기를 나타내는 한자를 또 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모기가 우리를 이렇게 피를 뽑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모기에게 뭐 했다고 하죠? 왜 모기가 이렇게 피 빼는 걸 왜 물렸다고 하죠? 우리말에 문다. 개가 물었다. 개에게 물렸다. 미음 받침은 크게 중요치 않아요. 문다, 물렸다, 니은, 리을 중요치 않아요. 저기서 중요한 것은 모기한테 우리가 물리는 것을 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문다의 어간은 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을 보면 뭔만 생각하냐면, 드나드는 출입문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모기에게 물리면 어떤 일이 진행이 되죠? 모기에게 내가 물렸다. 어떤 일이 진행이 되죠?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는 그 순간에 내 피가 모기한테 넘어갔어요. 자, 모기를 저렇게 우리가 지금 문자를 이야기하는데 모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모기를 문이라고 한다. 근데 또 보니까 모기가 우리를 무는 것을 문다라고 한다. 그러고 봤더니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형상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모기를 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모기에게 물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피가 오고 가는 현상, 이것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저 글자는 뭔가 모종의 문과 관계가 있다는 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고, 그런데도 뭔가 우리에게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문자의 모양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저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의 옛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우에 그 큰 글씨로 된 문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작은 글씨들이 전부 문자의 변형들입니다. 제가 저걸 다 모아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가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숱하게 모양의 변화를 겪었어요. 그런데 저 모양의 변화가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모양을 바꿨다고 하면 처음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 바로 아는데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모양을 바꾼 사람들이 한자를 잘 모르고 바꿔요. 그래서 한자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이 작은 기호들은 하여간 이 문자가, 양쪽 좌우에 있는 이 문자가 이 문자로 변해오는 과정에 겪은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좌우에 있는 첫 번째 만들어진 글자와 지금 문자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만들어진 모양, 이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모습이 먼저 보이나요? 사람의 모습.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걸 보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곤충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또 하나 찾았어요. 이 모양을. 사람의 모양이 틀림이 없죠? 예. 네. 자, 사람의 모양입니다. 사람의 모양인데 지금 모양이 좀 특이하죠? 어떤 모양이 보입니까? 머리 위쪽에 양쪽으로 갈라진 뭔가 표시가 보이죠? 그리고 그 표시 위로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뭔가 교차해서 내려오는 듯한. 자, 저 모양을 가지고 문을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 공간에 들어올 때에 저 문을 통해서 왔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을 만들 때에 문이 없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 공간은 쓸모가 없겠죠. 문은 반드시 A라는 공간과 두 공간을 연결하는데, 연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결을 통해서 모종의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모양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 머리 위에 문이 있다. 여기 국학원에 계신 분들은, 수행하시는 분들은 금방 다 잘 아시죠? 사람 머리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정문이라고 합니다. 정문. 그런데 실제로 문자를 만든 분들은 사람 정수리에다 그 모양을 저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이 모양은 저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일이 들어온다, 내려온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자, 천부경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매우 중요한, 이 문자 변화 중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모양은 이게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의 가슴에 마음을 표시한 겁니다. 저게 마음 십자입니다. 근데 또 이 모양은 사람의 중심에 뭐가 그려져 있죠? 저게 날일자입니다. 해의 모양. 자, 어떤 때는 마음을 그리고 어떤 때는 해를 그리고 천부경에 관련된 글귀가 있죠. 본심 본태양. 자, 이런 것 때문에 저 글자를 만든 분들이 천부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문은 글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은 사람 머리 정수리에 있는 문이다. 그리고 그 문으로 모종의 어떤 그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분들이 더 중시한 것은 머리의 문으로 진행되는 소통입니다. 머리 숫자. 사람의 머리에 뿔이 있나요? 그런데 왜 사람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에다가 저 위에, 윗부분에 보면 두 개의 뿔이 있죠? 왜 거기다가 뿔을 달았을까요? 머리를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그린 사람들은 머리라고 하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해서 저렇게 머리에다가 뿔을 달았어요. 저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집 밖에 안테나를 세워야 TV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전파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머리가 하늘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두 개의 뿔을 달았습니다. 뿔이라는 우리말이 느려서 발음하면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어디로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하늘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난 그것을 뿌리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 향해서 내린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의 글자를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귀신귀라고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귀신귀. 모양이 좀 독특하죠? 무엇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귀가 어떻게 생겼죠? 지나치게 강조됐죠. 그래서 우리의 귀와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귀의 존재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글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귀신의 귀자에 귀 두 개를 빼고 가운데에 있는 이 교차된 모양 보이시죠? 지금 우리 머리로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행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더 여러분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자, 배울 학자와 깨달을 학자의 윗부분을 만들어지는 윗부분의 모양이 바로 이 귀신귀의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귀를 뺀 부분. 그러니까 우리 이 머리는 하늘과 모종의 뭔 정보가 지금 계속 소통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머리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타고 하늘의 정보가 계속 내려온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자전을 보시면 배울 학자에 이렇게 써놓은 글자들이만 있습니다. 배울 학자의 윗부분 대신에 그럴문을 써가지고 그럴문 플러스 아들자 하면은 저게 배울 학자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문이나 배울 학자의 윗부분에 있는 저것이 우리가 그 귀신귀자에서 같이 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이 문이 바로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문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자. 글자라고 문자를 글자라고만 생각해버리면 저 문자가 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 머리에 있는 출입문이다. 근데 그 출입문으로 두 공간이 소통한다. 머리 위쪽에 두 공간이라면 어디겠어요? 우리의 몸과 하늘, 하늘과의 관계. 하늘과 소통하는 물이 우리 머리 위에 정수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자는 뭐겠어요? 문자. 문. 우리가 문자라고 할 때 글자가 뭐겠어요? 글자는 바로 우리 이 머리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아들인 어떤 것. 요게 글자예요. 요게 문자예요.
우리가 문자에 대한 이해 없이 제가 그런 식으로 문자를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문자를 생각해 보면, 아, 사람이 머릿속으로 받아들인 하늘의 어떤 것을 그려낸 것이 문자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식한 하늘의 모습. 그래서 여기서 의미기호 이렇게 말하는데 저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어떤 것, 하늘에 관한 어떤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다시 이제 우리가 이 문을 이해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만나서 하늘을 인식해서 가치를 띈 것. 이렇게 문화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앞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저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보통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정신문화, 하나는 물질문화. 근데 정신문화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물질문화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질문화는 우리가 용기문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는 그릇을 말해요. 그릇.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그릇을 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그릇이라는 말이 있고 그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옳다 그르다 할 때. 그릇과 그르다 서로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어떤 의미에서? 그릇은 닦는 거고 그르다는 것은 잘못돼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글을 이제 점차 알아가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같으면 같습니다. 그리고 그릇과 그르다는 일단 말이 두 개나 같잖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옳다 그르다 할 때 그르다는 뭔가 틀리다, 불완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릇은 어떤 측면에서 틀리다는 뜻을 갖게 될까요? 그릇은 틀리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불완전하다. 그릇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릇은 왜 불완전하죠? 그릇은 자체로 언제나 50%예요. 아까 우리가 반갑다라고 할 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는 거기다 반드시 뭔가를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릇은 뭔가를 담아서 가득 차야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만으로는 항상 불완전하죠. 그래서 그릇이에요. 저 속에는 뭔가 담아서 이게 그릇만은 50%예요. 그 나머지 50%를 채워야 이놈은 완전해져요. 그래서 그릇은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말이 같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왜 같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 공부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릇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그 속에 뭔가를 채워야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릇 문화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릇 문화의 상징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래서 의식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옷입니다. 옷. 우리 한복. 정말 언제 보아도 이쁘죠? 옷입니다. 저걸 우리가 옷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자로는 또 저렇게 쓰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의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옷의. 자, 한자에서 옷의라는 말은 무슨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옷을 어떤 때는 의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한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옷을 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태어나서부터 옷을 입고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옷을 입고 있지만 옷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모른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을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옷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뭐 핸드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좋아요. 옷의 정의가 뭔지 없습니다. 저게 우리말이에요. 이걸 옷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말이에요. 한국 사람만이 이걸 옷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서 알려고도 안 해요. 왜? 다 모르니까. 어차피 다 모르는데 뭐. 그런데 한자로 돌아오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옷을 나타내는 의자입니다. 근데 이 모양만 가지고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저게 여러분들이 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단 하나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옷 의자는 개수가 3개구나. 3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밥입니다. 밥. 옷과 더불어서 밥. 정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죠. 밥상에 지금 밥과 국이 있고 반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그런데 저걸 밥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이 뭐죠? 밥이 뭐죠? 밥이? 밥을 먹어야 살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밥의 상대는 법이다. 아까 제가 상의 상대는 성이고 성의 상대는 상이라고 그랬죠. 이제 한글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밥도 똑같아요. 밥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글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다면 밥의 상대는 법이다. 그러면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밥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어렵습니다. 저 밥을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는 저걸 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밥을 어떤 때는 식이라고도 한다. 밥이 항상 식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래도 식을 알면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식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식목일이 있네요. 식목일. 식목일은 뭐 하는 날이죠?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심는 행위는 나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이라는 말은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밥을 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밥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밥은 누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나를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저 식자를 알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식자를 제가 옛 글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밥식자입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죠. 지금 있는 식자도 어렵고 옛 글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옛 글자를 가만히 보면 윗부분에 뭐가 있어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삼각형은 변이 몇 개입니까? 3개. 아까 오대자는 몇 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요 글자는 이게 이제 간다라고 할 때 간을 나타내요. 간다. 간다. 그러니까 뭔가 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을 세워야 되죠. 밥식자는 지금 뭔가 모종의 그런 걸 나타내요. 여기서도 저 맨 위에 있는 글자가 삼각형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봤더니 밥상 위에 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을 가만히 봤더니 저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밥상에서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밥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밥인 것 같아요. 밥이 언제나 1번입니다. 1번. 두 번째에 뭐가 있을까요? 저기 김이 모락모락 솟네요. 국입니다. 국. 자, 여러분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국이라는 말을 들으시거든 국은 항상 2번째입니다. 2번째. 우리 말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져요. 국이 2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그러죠.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이 몇 번째라는 뜻이에요? 2번째라는 뜻이에요. 미국 2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또 있겠구나. 첫 번째를 오늘 우리가 찾을 겁니다. 자, 국은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뭐가 있죠? 반찬. 찬이라는 걸 가만히 봤더니 찬은 하나도 되고 둘도 되고 여럿도 되죠. 개수가 중요치 않죠. 그러고 봤더니 찬이라는 말은 채운다라는 말과 같구나. 이게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나머지 그 상을 채운 것들이 전부 찬이에요.
그러면 찬이라는 반찬이라고 할 때 찬의 우리말이 채운다는 말과 관계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어쨌든 우리 밥상은 저렇게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옷도 셋, 밥도 셋, 밥상도 셋. 그 다음 집입니다, 집. 저희가 강원도 답사 가가지고 너화집, 그 옛날 산골에서 있던 너화집을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있어서 이 너화집을 넣었습니다. 저걸 우리가 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기서 산다라고 합니다. 저기서 우리가 사는 것을 살다 라고 할 때 살이라고 하고, 저걸 또 한자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 한자로 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것을 어떤 때는 주라고도 한다. 이게 다 우리말인데 살도 우리가 모르고 주도 모르죠?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정의가 없어요. 뭔가 설명이 있기는 한데 아주 주변적인 것,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 글자를 만들었으면 우리는 산다 그러면은 시옷, 니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산다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가 만든 한글인 거예요. 우리 문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한자와 이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자보다는 집의 구조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시골 집을 제가 한 컷 구해서 이렇게 이 사진을 썼습니다. 맨 밖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를 넘어서면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을 지나면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은 셋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속 지금 제가 셋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이 셋의 구조에서 봤더니 이 울타리는 초성이 이응이에요. 마당은 초성이 미음이에요. 집은 초성이 시옷 개통이에요. 요 세 개. 요 세 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가 첫 번째, 마당은 두 번째, 집은 세 번째다. 근데 이런 표시로 한글이 표시가 되었다. 요 셋의 지금 의미를 제가 조금 더 확장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이 이제 저런데 집 안에 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봤더니 집이 또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자, 집을 짓습니다. 기와집을 한 채 이렇게 짓습니다. 집은 우리가 방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방이 없는 집 의미가 없겠죠? 방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집이 또 첫째, 집은 첫째, 그 방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방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이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방이 두 번째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딘가 방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두 번째다라고 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글자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집에는 집이 있고 방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제가 저기다 답을 써놨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집이 있고 방이 있고 방에 누가 살죠? 사람을 세 번째로 온다 이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반찬이 세 번째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가득 채운 것들이라고 그랬죠. 집을 단위로 보면 집이 첫 번째, 방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예요. 이렇게 뭘 위주로 보냐에 따라서 집은 여기서는 세 번째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의미로 쓰입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옷 3개. 그 다음에 식 봤더니 구성 요소가 3개로 되어 있다. 밥상이. 그 다음에 집 봤더니 집은 쓰임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세 번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합해서 하나다. 자, 일단 저렇게 집은 쓰임이 2개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 저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셋이다. 셋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